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초중고교와 유치원의 등교 수업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3일 고3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일주일씩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에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수업 방법은 각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정현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과 연계해 학교별 등교 수업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진로와 진학 준비가 시급한 고등학교 3학년이 오는 13일 우선 등교합니다. 일주일 뒤인 20일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이, 27일에는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이 등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달 1일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이 등교를 시작합니다. 교육부는 학교 내 방역 준비와 밀집도 최소화를 통한 감염증 예방을 위해 중고등학교는 고학년부터, 초등학교는 저학년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등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등교 수업 방법은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년 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병행 운영 여부 등 구체적인 학사 운영 방법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별 광역시를 제외한 재학생 60명 이하 소규모 초중학교는 오는 13일부터 등교 수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교육부가 교원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등교 수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교사의 83%가 학교 학년별 단계적 등교에 동의했고 교사의 77%, 학부모 85%가 고3과 중3 우선 등교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교육감회의와 관계부처,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17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세희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8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1,801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모두 해외 유입 환자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이 공식 발표한 사망자는 모두 252명이고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환자는 9,217명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의료 이용 체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차 유행 발생 가능성과 가을 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에 대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지자체에서 보건소 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의 두 가지 유형입니다. 전화 상담과 처방에 드는 의료기관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찰료 외에 전화 상담 관리료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전화 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며 5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5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는 한 달 더 연장됩니다. 모레부터 생활방역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6일부터 2주간 생활방역 수칙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시민들은 제1수칙인 아프면 3, 4일간 집에서 쉬기를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수칙으로 꼽았으며 휴가 보장이나 불이익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람 간 두 팔 간격 두기에 대해선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의 거리두기 실천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을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우선 생계가 어려워 지원이 시급한 가구부터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부터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약 280만 가구입니다. 기존에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오늘 오후 5시 이후 기존의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등을 받는 계좌에서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나머지 가구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오는 11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인 세대주 여부와 가구 원수는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 구입 때처럼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오부제가 적용됩니다. 현금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기부는 신청 단계에서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할 수 있고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사용하지 않아도 자발적 기부로 간주됩니다. 기부하면 일정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 코로나19의 자세한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네, 이혜진 기자, 먼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1,801명입니다. 어제보다 8명이 늘었는데요. 사망자는 2명이 늘어서 모두 252명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9,000명 이상이 치료가 끝나서 격리 해제되면서 격리 중인 환자 수는 1,300명대로 줄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신규 확진자가 모두 해외 유입이라는 점입니다. 오늘까지 누적 해외 유입 확진자는 모두 1,099명입니다. 전체 확진자의 10%를 넘었죠. 여기서 붉은색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처럼 신규 확진자가 모두 다 해외 유입으로 확인된 건 지난달 30일과 2일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반면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사회 감염은 9일째 해외 감염보다 훨씬 적습니다. 국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국내 감염은 줄지만 해외 유입이 계속 나와서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요. 해외 유입이 91명으로 전체의 70%를 넘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미주 지역에서 감염돼서 국내로 들어온 경우가 3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아시아 국가가 29명입니다. 유럽이 2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일 추가되는 신규 확진자가 감소되긴 했는데 계속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은요.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최근 2주 동안 8명으로 전체의 6.3%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됐지만 어떻게 감염됐는지 확인이 안 된 사례이죠. 경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모레인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여전히 무증상자에 의한 집단 감염 등 지역사회 내 전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생활 방역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북한이 어제 우리 측 감시초소 GP에 총탄 여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유엔군 사령부가 정전협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은 강력 항의하고 북측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북측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보미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중부전선에 있는 우리 군 감시초소 GP에 총탄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유엔군 사령부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유엔사 관계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오늘부터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는지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통상 비무장지대 내에서 충돌이 발생할 때 조사를 벌이는데 군정위는 탄은과 탄두가 발견된 비무장지대 한국군 GP에 조사팀을 보내 현장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7시 40분쯤 중부전선 DMZ 내 우리군 GP 외벽에서 총탄 4발의 탄은과 탄두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해 10여 발씩 2차례 경고 차원의 사격을 했고 현재 상황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내용의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군 당국은 또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 강력히 항의하고 북한 측의 입장 표명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북측은 지금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북한이 지난해 11월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벌인 데 이어 두 번째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의도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그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주장해온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의 행태를 강력 비판했고 미래한국당은 북한의 어제 무력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공개회의에서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두 당선인의 경솔한 발언과 일부 언론 대응이 개탄스러운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개탄스러운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도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최고위원들은 사과와 함께 이들에 대한 소속 정당 차원의 징계까지 요구했습니다. 일각에선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당선인은 상임위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국격의 문제라고 지적했고, 김부겸 의원은 국방이나 정보위에서 두 당선인 배제를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요청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은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둘러싼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유철 대표는 우발적 무력 도발은 도발이 아니냐며 우리 군과 정부는 북한군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군장병들에게 사상자가 생겨났다 하더라도 우발적 도발이면 우리 정부와 군은 내 탓이오라고 넘어갈 것입니까? 또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북한의 GP 조준 사격은 김정은의 정치 메시지인데 우리 합참의 적군 엄호는 황당하다 못해 서글프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이 불거진 양정숙 당선인을 모레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양 당선인이 오늘 중 재심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재심 내용을 보고 고발 내용에 추가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전제로 고발 날짜를 모레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앞서 양 당선인을 제명 의결한 뒤 재산 축소 신고 등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38명의 희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현장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실태 등을 이번 주 중에 특별 점검할 예정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화재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이후 두 번째 압수수색입니다. 앞서 경찰은 건축주인 주식회사 한익스프레스와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우 등 5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오늘 일부를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사 설계와 시공 등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공사 현장의 불법을 함께 수사하고 있는데 우선은 화재 원인 수사에 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화 지점을 정확히 잡아내기 위한 결정적 단서를 아직 찾지 못해 모레 3차 합동 감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추가 합동 감식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이천화재 중앙수습본부 회의에서 이번 주 안에 이천 공사 현장 특별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감독에선 공사 시작부터 화재 당일까지의 안전관리 실태와 산업안전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미래통합당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 등 정관계 인사들의 조문이 잇따랐습니다. 오늘부터는 일반 시민들의 조문이 가능해져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지난 4월에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0.1% 오르는 데 그쳐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가 줄어든 데다 산유국들의 기싸움으로 유가가 떨어진 탓입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9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 올랐습니다. 한 달 전인 3월과 비교하면 0.9%포인트 떨어져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석 달 연속 1%대를 기록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시 떨어진 겁니다. 특히 하락 요인이라 그러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서비스 쪽에 좀 소비가 좀 적었고 소매 판매 쪽도 좀 적었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6.7% 떨어져 전체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렸고 고교 무상교육이 2학년까지 확대되면서 납입금이 64% 줄어든 것 역시 지난달 소비자 물가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반면 농축수산물 가격은 올랐습니다.
수산물은 8.1%, 축산물은 3.5% 상승했는데 품목별로는 고등어가 17.5%, 국산 쇠고기 5.4%, 달걀은 12.3% 올랐습니다. 외식 물가와 호텔 숙박비, 승용차 임차료 등 여행 관련 품목이 포함된 개인 서비스 물가는 1% 상승했습니다.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뺀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즉 근원 물가 상승률은 0.3% 상승해 1999년 9월 이후 20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통계청은 고교 무상교육과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 정책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요국보다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차질이 크지 않고 생필품 사재기가 나타나지 않아 가격 상승 요인이 미미하다는 분석을 최근 내놨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나섰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한으로 제시한 것은 올해 말입니다. 연말까지 백신을 가지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폭스뉴스 주최 타운홀 미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미 CNBC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백신을 확보하려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연말이라는 개발 시점을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밝혔던 백신 양산 시점 내년 1월보다 기한을 더 앞당긴 겁니다. 앞서 파우치 소장은 내년 1월까지 백신 수억 개 생산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That's an assumption that it's going to be safe, that it's going to be effective, and that we're going to be able to do it quickly. I think each of those are not only feasible but maybe likely. 현재 세계보건기구가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곳은 중국과 미국, 영국, 유럽 합동의료진 등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이 가장 먼저 양산 시점을 언급한 데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 더 빠른 일정을 제시한 상황. 하지만 재선 스케줄을 맞추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유럽연합 지도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수십억 유로 규모의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코로나19가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거대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폼페이오 장관이 현지 시간 3일 ABC 뉴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영국 정보기관 전직 고위 관리가 초기 중국 정부의 주장을 믿지 말고 의심을 갖고 봐야 한다고 정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고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환구시보 등 주요 매체들은 폼페이오 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미 정부 인사들이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코로나19의 중국 발언설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세계 7위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입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새 1,6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어제 기준 13만 4,687명으로 집계됐다고 러시아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280명입니다. 러시아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확진자 수 기준으로 러시아는 미국과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에 이어 세계 7위입니다. 전체 확진자의 51%가 수도 모스크바에 집중돼 있습니다. 러시아 보건당국은 하루에 20만 건의 진단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 진단검사 건수는 410만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확진자의 약 50%는 무증상 감염자라고 덧붙였습니다. Основные распространители – это, конечно, носители. Поэтому, когда на ранних стадиях выявляется инфицированность… 러시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말 육해공 국경 폐쇄와 함께 모스크바 등 전국 대부분의 도시가 주민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지난 3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던 전 근로자 유급 휴무도 이달 11일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확진자 증가세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면서 보건당국은 이 같은 제한 조치가 더 연장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도 모스크바 서쪽 외곽의 관저에서 사실상의 격리 상태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일터에서 쫓겨났던 쌍용차 사태. 이후 11년 만에 마지막 35명의 해고자들이 오늘 정식 출근했습니다. 이 만감이 교차한 출근길에서 복직자들은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7년 만에 출근합니다. 쌍용 자동차의 마지막 해고자 35명이 다시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11년 만에 출근길. 밤을 지새운 듯 피곤한 기색이지만 표정은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밤을 꼬박 설치고 샜습니다. 정신이 없는데요. 정말 긴 시간 돌아서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는 맨 마지막 복직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2009년 5월 쌍용차가 임직원 2,600여 명을 정리해고하면서 시작된 쌍용차 사태. 노동자들은 공장에 남아 맞섰고 국가는 특공대와 대테러 장비까지 동원해 폭력 진압에 나서면서 77일간의 저항은 막을 내렸습니다. 노동자 60여 명이 구속됐고 1,700명이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30명에 이르는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복직이 이뤄졌지만 마지막 해고자들은 지난해 성탄절 전야 출근 일주일을 남기고 무기한 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어진 출근 투쟁.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떠나 있어도 손끝에서 또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생산 라인이었기 때문에 빨리 적응할 것이다. 하지만 쌍용차 최대 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신규 투자 계획을 철회하는 등 경영이 악화된 상황. 회사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복직자들은 앞으로 2달간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은 뒤 7월부터 현장 배치됩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차량 과속도 문제지만 이 불법 주정차도 큰 골칫거리죠. 이 서울시가 올 상반기에 노상 주차장을 대폭 없애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울 이문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인도를 따라 노상 주차장이 설치됐는데 주변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이렇게 주정차를 하시면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갓길에도 다 되면 안 돼요? 그죠, 안 되죠, 여기도 다. 지난해엔 이곳에서 길을 건너던 8살 남자아이가 차에 치였습니다. 횡단보도였지만 사고 당시 차가 양 옆으로 가리고 있어 운전자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노상 주차장에 불법 주정차 차량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주택가 밀집지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로에다가 거주자 우선구역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현행법상 학교나 유치원 같은 어린이 보호시설 주출입문과 연결된 도로엔 주차장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법령이 생긴 건 1995년. 그 전에 만들어진 길가 주차장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치원 입구 바로 앞에 설치된 이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용차가 저기서 온다면 이거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애들은 여기 나오질 않아요. 여기 못 나오게 해요. 서울시는 다음 달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 48곳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절반가량은 이미 없앴지만 까맣게 주차선을 지운 곳 위에 불법 주차는 여전했습니다. 아무래도 불법 노상 주차장이 있던 자리에는 주차하기 편한 구역이었겠죠. 필요시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 노상 주차장도 폐지하려는. 서울시와 경찰은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합동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주거 부족한 마을로 판명된 인천 사월마을 부근에 대규모 아파트 허가가 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평가와 허가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재우 기자입니다.
400개가 넘는 폐기물 업체에 둘러싸여 지난해 11월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4월 마을. 그렇게 살기 좋은 마을이 지금은 살 수 없는 마을이 되었어요. 6개월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이주 문제는 진척이 없고 마을 입구 쪽으로 공장들만 계속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해마을 앞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사월마을까지는 약 500m. 제 뒤로 보이는 사월마을 입구의 공장지대에서는 바로 길 건너편에 대규모 아파트 허가가 난 것입니다. 4,700여 세대가 입주할 이 아파트의 환경영향평가서. 멀리 떨어진 수도권 매립지와 검단 양촌산업단지는 평가에 포함됐지만 가장 가까운 사월마을은 빠져 있습니다. 또 1,500만 톤이 넘는 불법 폐기물이 거대한 산처럼 쌓였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1km 더 떨어진 곳에는 4,800세대가 넘는 다른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재심의를 촉구합니다. 대형 순환 골재 처리장하고 건설 폐기물 차량이 왜 빠졌는지 아니면 누락된 건지를 밝혀달라고 재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이 사업의 인허가 업무를 맡았던 인천시의 사무관이 올해 아파트 시행사에 입사했습니다. 제가 계획에 관련해서 주관 업무를 하는 거죠. 내주시하고 부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인천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우입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곳에 따라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강원 내륙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고 날이 흐려서 내일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25도를 크게 웃돌았던 오늘과는 달리 내일은 25도 아래에 머물겠고요. 오늘보다 그리고 평년보다도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서늘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날이 좀 더웠습니다. 하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까지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남부와 제주도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강원 내륙과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건조특보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불씨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15도, 광주 14도, 대구 13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4,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고 날이 덥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